일단은 패닉바잉 하신 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올해에도 그러고 있어요. 코로나 또 이긴 패닉바잉 열풍, 빈집이 없다 패닉바잉 열풍, 미분양 주택 17년 만에 최저, 24번의 헛발집, 이런 기사들 내는 거 보면은 대부분 그 어떤 언론들이 내는지 이제는 눈에 띄죠. 경제지 아니면 그 3개 언론이 그렇죠. 새해에도 패닉바잉 계속, 영끌 전세난의 패닉바잉, 작년 주택거래 사상 최대. 자, 이 기사 제외하고 요 기사 3개를 보면은 뭐예요? 이것은 1월에 거래량이 줄었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거래량이 보통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하루 지나면 KB, 하루 지나면 감정원 이런 식으로 띄울 때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떨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줄었다, 뭐 심리가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작년 혹은 전월 이런 걸 들고 와서 패닉바잉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새해에도 패닉바잉 계속. 자, 그러니까 계속 되는 것 같죠? 아니죠.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새해에도 계속 될 거다, 이런 식의 취지죠. 항상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앞으로 힘들어지죠. 3월에 개인 DSR 규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DSR이 원래 개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똑바로 되질 않았다. 그래서 업권별, 기업별로 규제하던 DSR이었다. 자, DSR은 연봉 대비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라하은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1번부터 그 5번까지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구를. 그래서 1번이 DSR 20%를 받았다, 2번은 10%만 받았다, 3번도 10%만 받았다, 4번도 10%만 받았다. 그렇다면은 평균 40% 맞추면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맞춰진 거예요? 평균 40%인데 5개의 평균 40%면은 그 같은 연봉이라고 가정할 때 다 더해서 200%까지 가능하죠. 근데 합쳐서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DSR 150%까지 받아도 된다는 거죠. 연봉 넘는 금액도. 그런데 이게 개인별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번 문제 없어요, 2번 문제 없어요, 3번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안 된다. 이 사람도 40% 이내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한 연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런데 지금 와서 20%, 10%, 10%, 10% 이 정도만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냐? 이게 문제죠. 사요? 크게 따져봤을 때 재작년부터, 작년이 특히 심했고 2019년에 원래 9.13 이후로 쭉 떨어져야 되는데 왜 다시 올랐을까요? 미중 무역 전쟁이랑 수출 규제로 인해서 기업 어려워지니까 기준금리 1.25%로 내렸죠. 그리고 6월부터 오른 거죠. 그리고 12, 16 나오면서 20년 초에 굉장히 주춤되고 있었어요. 강남 2월쯤에 하락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뜬 거예요? 2월 말부터 코로나 터지면서 0.5%까지 내렸죠. 기준금리. 그러니까 다시 뜬 거다. 즉 금리에 의해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사실 갭투기하는 사람들이 금리에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갭투기할 사람들은 금리에 안 움직이죠. 전세가에 움직이는 거죠. 대출 못 받잖아요. 대출 받았는데 근저당 껴있는 집에 누가 전세를 들어가냐? 누가 많이 산 거예요? 금리에 영향받는 연끌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일단은 DSR 자체가 개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연끌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연끌에서 샀는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난 누구한테 팔아? 일단은 여력을 가진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연끌이 왜 들어왔다? 금리가 낮아져서 연끌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연끌할 수 있게 되니까 들어온 거죠. 특히 작년에 30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금리 오르고 있죠. 대출금리. 또 기준금리 가지고 안 오르는데 뭔 개소리냐. 그 경제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대출금리 거의 기준금리 낮추기 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죠. 대출 한도도 억제되는 거죠. 사실은 DSR을 확실히 잡았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연끌할 수 있는 수요가 없죠.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뭐다? 명의분산 아니면 그 신고가 거래되는 것들. 자전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올해 그런 기미가 많이 보이니까 국토부에서도 자전거래 잡아내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마통도 안 돼요. 마통을 쬐게 되면 누가 제일 위험해요? 연끌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통 한 1억 5천 정도 남겨놓고서 연끌해가지고 뭐 생활비 쓰고 해서 갚더라도 1억 이거 가지고 버티면서 마통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거는 뭐 할 때마다 신용도 생각하고 대출 받고 이러지 않아도 되죠.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뭐 적자가 나고 있다, 연끌해서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그럼 이 마통으로 메꿔가지고 메꾸면서 버텨서 팔 수 있다는 거죠. 메꾸고 해가지고 한 5천 정도는 미리 땡겨가지고 집 살 때 좀 쓰고 1억 정도는 여유분을 남겨놨다. 그런데 지금 마통 한도가 5천까지 줄어들죠. 더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주담대 대출 규제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일단은 다주택자들은 투기 수요들은 아예 살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15억 초과 같은 경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투기 과열 지구에는 0%죠. 그 다음에 9억 초과 같은 경우 이상분에 대해서 20%니까 여력 가진 사람들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평균 뭐 9억 넘는다고 하죠.
그다음에 9억 이하도 40%예요. 그래서 DTI 40%, LTV 40%, 근데 여기에 DSR까지 40%로 적용해 버린다. DTI보다 강한 게 DSR이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40%인데 벌이에 대해서 원리금 갚는 것을 연 40%를 못 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영끌에서 사줄 수 있는 수요들이 없어지고 있다. 왜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에 사다리 걷어찬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엉덩이를 걷어차버려야 되고, 뭐예요? 가장 문제는 영끌, 이거 작년부터 90%대 후반이 어떤 수준이다? 리먼 수준이죠. 전문가란 작자들 나와가지고 그 LTV만 딱 보고서 리몬보다 LTV 낮으니까 가게별로 피해 안 가. 개소리 집어치우고 영끌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빚을 가지고 무리하게 매수했다는 거죠. 서브프라임들이, 쉽게 얘기해서. 영끌한다는 사람들은 대출이 은행에서 그만큼 안 나오고 자산으로 집을 못 사는데,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거저거 다 끌어서 샀다는 거니까 그만큼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아서 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서브프라임이지 뭐예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저렇게 높다는 거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부채량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는 건데, 저런 데이터 빼고 LTV가 제한이 50% 정도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인간은 자료나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전문가고 TV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젤3 이야기 있죠. 바젤3 때문에 기업 대출 비중을 57%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기업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의 한 50% 정도 나올걸요? 그러면 가계부채는 더 억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왜 가계들만 잡고 있냐, 이런 시국에 왜 자산시장 띄우고 있냐, 언론들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IMF에서도 경고 들어왔죠. 가계부채 계속 급증하면 규제 수준 높일 필요 있다. IMF에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가계부채는 계속 높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국가 신용도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대출 규제 풀어가지고 뭐 청년층 빚 내서 집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개소리 집어치우고 빚 덜 내서 집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규제 강화해서 투기 수요 유입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규제 수준을 더 높일 필요 있다. 그러니까 규제 들어가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뭐 정부에서 양극화 시켜가지고 기득권들은 더 하고, 집값 올려가지고 집 못 사게 하고,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러고 있다. 보면은 뭐 취업문 뚫으니 뭐 인파 수업을 하고 있는데 7억짜리 사는데, 지금 7억짜리면은 뭐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경기도에서 입지 별로 안 좋은 데가 7억짜리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서울은 당연히 10억 넘어야 되는 거고, 강남 같은 데는 당연히 한 20억 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들 말대로라면 경기도 외곽 가가지고 사는데도 이자만 170만 원이에요. 원리금으로 나가면 얼마겠어요? 근데 원리금 나가서 원금 진짜 조금만 낸다고 하고 한 200 낸다고 봅시다. 일단은 그 전에 1억은 모아놨어야 되고, 그래서 한 200 나간다고 봅시다. 200 내고서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돼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누가 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 소득은 안 늘고 있고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소득 대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부채가, 집값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부채를 져서 사고 있다는 것은 맨날 이야기하는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 산다 하고 있는데, 그 현금 부자들이 팔고 빠지고 있고 영끌 수요들이 사고 있다. 다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건데, 거래량 어때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 거래량 뚝 떨어졌죠. 집계 다 안 끝났는데, 집계 끝나면 이렇게 올라갈까요? 벌써 1월 지나고 지금 신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계약도 안 되는데 1월은. 거기다가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니까 공급 대책 또 나와요. 이번 국토부 장관 바뀌면서 몇 가지 뭐 불만 사항 같은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토지에 개발이익 반영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자체 같은 데서 토지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다.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분상제가 전 장관 때보다는 효과가 안 나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있지만 다른 거는 엄청나죠. 공급 하나는 진짜 무지하게 때리고 있죠. 지금 11월부터 12월 그리고 2월에 공급 대책. 공급 이렇게 많이 나오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근데 되게 웃긴 얘기가, 그래서 저게 입주할 때쯤 되면은 떨어진다. 입주가 많이 들어오는 2023년에서 2024년쯤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재건축 재개발 막으면은 한 5년 뒤 공급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들 말대로라면. 그리고 당장은 멸실나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멸실나고 5년 뒤에 공급 늘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른대요. 5년 뒤 공급 때문에. 그런데 왜 3년 뒤 공급 쏟아지는데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오를 때는 낮은 것도 되지만 떨어질 때는 아니다. 이런 걸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지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즉 논리 개뿔도 없죠. 분석 개뿔도 없죠.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업계의 입장이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미분양 17년 만에 최저했는데 미분양 쭉 줄어들었죠. 미분양 쭉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영끌족들, 패닉바잉 한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이자 내면서 하우스푸어처럼 살고 있죠. 집값이 올라가지고 자산이 오르면 뭐예요? 가짜 자산이. 팔기 전까지 내 돈 아니고 팔고 나서 어디로 갈 건데요?
팔리지도 않고 여력도 안 돼서 이제 거래량 줄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막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산 늘어나고 집값 계속 오른다는 부추김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줄었어요. 누가 더 신나요? 당연히 건설업계. 최대 수주, 최저 미분양. 수주 없대요. 맨날 수주 없다고 지은 일 했는데 최대 수주가 낮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공급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저 미분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미분양 싹 다 없앴어요. 진짜 건설사들한테 골칫거리가 미분양인데 추진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뜻밖의 수확을 거뒀다. 자, 엄청 건설사들이 주택시장에서 돈을 쳐벌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는 집값 많이 올려서 서민들한테 뜯어먹고 있다. 즉 건설사에게 돈이 가고 일반인들에게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소비시장에 엄청난 마비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통화승수가 지금 작살나고 있다. 첫 번째는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미분양 감소죠. 미분양 감소는 건설사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근데 거기가 왜 미분양이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원래 미분양이었던 데에 갑자기 수요들이 엄청나게 들어갈까요? 그게 아니죠. 저거 사면은 집값 오른다는 말에 속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 가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사가지고 여기 비규제 지역이니까 뜨니까 미분양이라도 빨리 사야지 싸게. 당장 폐지될 주식을 비싸게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서 은행이 지금 성과급 줄줄이 타결하고 있다. 이만큼씩 성과급 받아요. 은행 맨날 저기 뭐 부동산 팀장, 지점장인데 뭐 교수인 척 겸임교수 해가지고 교수라고 자꾸 이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집값을 띄우려고 하느냐. 연끌 B2 빌려줘가지고 성과급 받으려고요 본인들. 이게 현실이죠. 결론. 작년 연끌은 솔직히 망했죠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누가 챙겨가요? 건설사? 은행. 여기서 제일 많이 챙겨가고 그 다음에 빠져나온 투기 수요들이죠. 패닉 바잉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산다. 눈 뒤집어져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들한테 판다 라는 건 뭐예요?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스마트 셀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패닉 바잉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은행 규제 늘어났죠? 패닉 바잉 하고 싶어요. 아직도 20, 30대 중에 패닉 바잉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당장 사고 싶어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못 사요. 살 수 있는 수요들은 작년에 샀고 올해까지 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졌으면 그리고 대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은 지금 또 막 패닉 바잉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못 산다. 근데 투기 수요 들어와요? 시주택 장난 아니죠. 2주택 이상은 8%, 3주택 이상은 12%예요. 법인은 12%고 그 돈 주고 누가 사느냐. 다주택 기름 막혔죠. 그러면 투기 수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받아줄 수요들은 실수요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살 수 있는 연끌들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마트 셀링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연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버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그렇다면은 매수 의사를 가진 실수요들도 여력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계속 집값 오른다 이 얘기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스마트 셀링 했다가 패닉 셀링 조만간 나오죠. 종부세가 장난 아닌데. 그렇다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신고가 찍는다 해가지고 보면은 유독 거래 취소가 많다는 건 자전거래가 심하다는 소리니까 가장 위험한 거는 지금 연끌하는 사람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거는 작년에 연끌했던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금리 인상과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